제1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당의 큰 기둥이신 중진위원들을 모시고 제1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국정감사가 끼고 또 당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야 개최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의원은 못 나오셨고 이해운 의원은 예결위 간사회의 때문에 좀 늦으신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못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학재 의원은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 국정원에서 국정감사가 개최돼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정정국, 박수선, 주승용, 김동철, 이창열 의원, 3선 이상 중진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격주간 개최될 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더 넓고 깊이 있는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시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제 코스피 지수가 20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바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감지한 외국의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뿐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이 3분기 들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국제경제기구, 외신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68%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5년 내 IMF 위기,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년기 경기를 예상하는 OECD 경제 선행지수가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셸 강두시 전 IMF 총재는 한국이 10년 안에 심각한 시스템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비롯해서 지방의 경제 현장을 찾은 것은 앞으로 또 찾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제가 이미 충고를 했듯이 해외 순방 외교나 남북 평화회담에서 이제 벗어나서 국내 경제 문제 해결에 대통령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요일 북악산 등산 때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한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의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소득주도 성장위원회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거의 현실화된 듯이 보입니다만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하루빨리 경질하고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를 부총리에 임명을 해서 경제 총권을 맡기십시오. 어제 새만금을 방문하고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신기술 에너지의 지속적 개발이라는 면에서 원전 폐기 정책을 재고해야 할 마당에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대중국 무역의 전초 위주로 도약할 것을 믿고 3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니
전북도민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게다가 사업 주체는 민간기업이 아닌 수자원공사라고 하니 시장주의 경제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찾는 데서 경제구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선포식에 참석한 직후 군산의 유명 빵집을 찾아 지역 화폐 상품권으로 팥빵, 야채빵 등을 사먹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지역을 찾아 이제라도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 또 소상공인을 찾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지역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쇼에 불과한 이러한 이벤트 행사만을 계속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으로 경제 구조를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장관님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박 12일 동안 외통위 해외 감사로 미주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 해외 감사 중에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보게 됐는데 참으로 그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하고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서 많은 경각심을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가장 시사하는 바가 많았던 곳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20여 년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실시했던 포퓰리즘 정책으로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25%를 넘어섰고 국가 부채는 1,500억 달러인데 외환 보유액은 100억 달러에 불과해서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그 시점에서 48만 6,000%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37만 %까지 치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48만 6,000%라고 하는 물가 상승률에 실감이 나지 않는다. 주 베네수엘라 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실이 어떤가? 그랬더니 일반적인 일상 근로자 한 달 월급을 가지고 맥도날드 도넛, 햄버거 3개 정도 살 정도다. 또 달걀 2판도 사기 어렵다.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견디다 못해서 전체 인구가 베네수엘라 인구가 3,200만인데 3,200만 명 중에 7%에 해당하는 230만 명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정부 여당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도 또 경제 상황도 베네수엘라와 무서울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무책임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무리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은 베네수엘라를 쏙 빼닮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달콤한 독약이 되어서 한국 경제를 괴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평양선언 셀프 비준이라든지 낙하산 인사라든지 언론 탄압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한 국정 운영은 잘 포장된 독재와 같습니다. 포퓰리즘은 국민들의 경제적 삶에 대한 분노와 기성정치의 무기력이라고 하는 두 자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대한민국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위험한 암세포가
자라나게 한 데에는 민생 경제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우리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하기는커녕 막말과 독설, 안보장사라고 하는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 회기동물의 집합서, 갈라파고 수섬 같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당장 우리 당부터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출범한 우리 당이지만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보고 되돌아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통합을 주장하지만 1더하기 1이 2조차 되지 않는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패권 패거리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2년 전 강화문 촛불 정신이었지만 잠시 국민 눈치를 보는 듯하던 정치권은 또다시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새로운 정치개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개혁의 작업의 속도를 더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참 오랜만입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당을 바로잡고 또 부상을 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이 왔으니까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13년 만에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이 원고 승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나긴 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재판의 방치후 포기의 시간이 너무너무도 길었습니다. 이 판결은 재판거래 사법농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사법주권의 포기, 외교주권의 상실 등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치욕과 오욕을 한눈에 보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사법사의 한 단면이고 역사다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법농단이고 사법주권의 포기요 국민기본권의 침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그동안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진솔한 회개와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한골탈퇴의 자정 노력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법원의 신뢰와 이상을 되찾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외교상의 큰 결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이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갈등과 마찰을 수습하고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재판거래로 사법농단의 책임이 외교부에도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 점을 명심하고 외교적 해결에 만전을 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더 보태면 사법농단 수사에 있어서 법원이 납득할 수도 또 수긍할 수도 없는 사유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제19 감싸기로 국민의 빈축을 넘어서 비난과 비판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들 법원은 재판에서는 제19 감싸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사법 불신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거래 등 온갖 비리를 뿌리뽑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를 새로이 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제도와 사법권의 독립된 조항에 위배되는 입법권의 남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국민적 감시와 견제, 비판을 통해서 법원 스스로가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협조하고 법 앞에 평등하며 법과 양심에 따른 신뢰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는 것이 더 타당한 입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최종심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의 재판 구성에 입법권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불신에 기름을 붓는 우는 빈대잡기에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재판부 구성 문제는 불법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당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당론의 입안 과정에서 의견이 백출하겠습니다만 당론이 확정이 되면 그건 또 저는 따를 용의도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기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로는 이제는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면 초과에 봉착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전략 전환을 촉구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처음 밝혔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핵 위기 속에서 미국의 코리아 패싱 논란,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고조되는 가운데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 또 판문점 평양선언으로 이어지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주도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큰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성과에 취해서 남북관계에 과속 페달을 밟으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도 제한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속도 위반 경고장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승인 발언과 이딴 미국 관리들의 남북관계 발전 속도 조절론, 면전에서 퇴짜 맞은 유럽 순방, 심지어는 리선권의 목구멍 냉면 발언까지 한반도 과속 운전자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훼손이 되고 국민 불안의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 법적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채 법치주의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국회의 협치 구도를 파괴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면서 정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재정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추동하는 한반도 운전자론, 그것도 과속 운전자론의 위험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선 북미 관계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선언 합의 이행 압박에 막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도 제한의 빨간불에 막혀서 진퇴양난의 공경에 처해 한반도 평화도 한반도 비핵화도 날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혀서 나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름무원의 처지에서 척화파와 주화파의 논쟁을 지켜보는 아프고도 슬픈 심전도의 쓰라린 역사의 교훈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승용 의장님.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4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해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자기 몫인 3명의 조사위원을 지금까지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에 늦장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앞장섰던 지만원 씨를 추천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한다면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도 더 큰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물으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내로 조사위원을 추천하든지 아니면 추천권을 다른 교섭단체로 넘겨야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조사위원으로 추천된 6명이라도 먼저 임명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에게 주어진 조사 기한은 단 2년뿐인데 국회가 추천한 조사위원을 청와대가 검증하고 그렇게 구성된 조사위가 직원을 채용해서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최소한 2~3개월의 시간이 또 소요될 것입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진실의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강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시위와 무관한 주보와 10대 여고생, 20대 직장인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날의 진실과 죄 없는 강주 시민들을 학살한 죄인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버젓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 규명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과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금주 내로 조사위원을 추천을 하지 못한다면 추천권을 다른 정당에 넘기십시오. 청와대는 이미 추천된 조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6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너무나도 걱정이 앞서고 막막한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야당과 정권 비판 세력을 옥죄면서 일방통행하는 정권이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적폐정권이라고 하지만 국정운영 방식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뺨을 칠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병국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무능하면서도 그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독점과 아집으로 치닫고 그러면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친문 운동권이 좌지우지하는 한국 경제는 좌파 정권이 지배했던 남미 국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국민이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시장을 중시했고 기업을 옥죄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는 실패할 때 이 정부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거덜내면서 대한민국을 실패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정말 항상 한숨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경고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IMF, OECD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 수장들 예를 들면 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현재 경제부총리, 박승 한국은행 총재 등도 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포퓰리즘 정치를 그만두라고 하고 있고 규제개혁, 노동개혁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 변양균 전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조윤재 주미대사까지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 경제통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도 최저임금 정책을 예를 들면서 이것은 경제정책을 복지정책으로 잘못 오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 국내에 수많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정부가 용기 있는 정부라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 정권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정말 참다운 용기 있는 정부고 그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방송도 안 하고요. 저 4선까지만 하는 줄 알고. 네,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지난 5월 초 이후에 오랜만에 최고위원 중진회의 연석회의가 다시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석회의가 당내 소통의 장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다루고 독도를 방문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위원회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29일 마지막 종합감사는 차수까지 변경해가면서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학부모님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아교육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립 유치원의 비리로 인해서 모든 유치원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15인 중 13인 위원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방문에 대해서 불만을 이만저만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를 대라는 공개 질문서까지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마 그 종이는 창피해서 대한해협을 넘어오다가 자폭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본 본토가 왜 일본 땅이냐고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일본도 대됩니다. 굳이 일본 의원들이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좀 더 알고 싶다면 지난 역사 공부를 더 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국제적 분쟁 지역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껏 조용한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일본의 망언과 망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독도 교육을 좀 더 내실화하고 독도 전문가를 키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법안이 제정이 돼서 대학 강사 시간강사법이 있습니다. 일명. 그동안에 4차례가 유예가 되면서 2019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로 적용 시점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제정된 법안이 대학도 불만이 좀 있었고 강사들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학은 첫째가 재정 문제고 강사들은 신분 보장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지난 8년 동안 협의를 해서 대학과 강사협의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일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법안을 개정안을 냈는데 그동안에 8년 동안 유예되면서 손해본 사람들은 시간 강사들입니다. 대학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재정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 강사들한테 제대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8년 유예시키면서 대학들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했고 시간 강사들은 그만큼 손해를 받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꼭 이 시간 강사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회에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비위원님들 다음 일정 때문에 다들 나가시는데 아, 예, 5.18 오늘 기다리고 있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최고위원님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나 간단히 예, 짧게 해주세요. 많이 나오긴 하긴 한데요. 저도 이성권 문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기가 높았던 평양냉면이 이성권 때문에 다 체하게 생겼습니다. 이성권 조평통위원장 무례한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성권은 지난 14선언 행사 때도 남북관계 파행의 책임은 반통일 세력에 있다면서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당시 또 대화 파트너인 조명근 장군이 3분 늦었다고 관념이 없으면 시계도 주인 닮아서 저렇게 고장이라고 한국 국민들이 듣기에 아주 민망한 발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성권은 대남관계, 남북관계의 책임자이고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무슨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남북관계는 살얼음을 걷는 단계고 언제 무슨 일로 깨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심 또 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이성권은 그야말로 한반도의 말폭탄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 또 무슨 사고라도 치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두고두고 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성권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시 사고 진상규명 보고서에 사고 원인 중에 하나인 노조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김군 사고의 개별적 원인 중에 노조 집회에 그 상급자 신 씨가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2인 1조로 같이 일해야 되는 한 사람이 그 신모 씨 일을 대신하느라고 은성 PSD 김군이 혼자 일하러 나갔다. 그것이 하나의 개별적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구조적 원인은 2인 1조로 출동이 항상 가능한 9명이 못 미치는 6명이라고 했지만 이 노조 집회 참석으로 인한 무단 이탈도 개별적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분명히 보면 노조 집회 참석을 했다가 무단 이석하여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근데 서울시 자체의 사고 진상 규명 보고서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노조란 말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냥 집회 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서울시 사고 진상 규명 보고서에 노조 집회 참석, 이 노조가 다름 아닌 민노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 누락이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민노총이 이 박원순 시장 당선의 핵심 지지 세력이고 또 은성 PSD 김군 사망 이후에 정규직화가 되면서 민노총이 그 고용 세습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노조라고 명기했다가는 민노총의 불똥이 튈 것을 두려워해서 서울시에서 고의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당시 그 서울시 사고 진상 규명 보고서에 왜 민노총의 언급은 안 했더라도 왜 노조라는 말조차도 누락이 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경수가 빵점이라고 그랬는데요.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군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한데 왜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지, IMF가 온 아르헨티나보다 더 빠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시를 외국인이 외면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또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성급하게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취업자 수는 별로 늘지 않고 비정규직만 늘었습니다. 또 임금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결과입니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써주는 대로만 읽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있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김경민 선생이 맡게 됐습니다. 이분은 고대 동문과를 졸업하시고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을 지내시고 김제 부안살 이운동사 고문을 지내고 계십니다. 노동위원회는 강경수 선생을 임명을 했습니다. 고대 노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KB창업투자 부사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오시죠. 예,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위원장 임명장 김경민 위사람을 바른미래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0월 31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축하합니다. 네, 다음 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임명장 강경수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0월 31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축하드립니다. 두 분 한 말씀 하시죠. 거기 앉아서 한 말씀 하세요. 지금 이기에 대한 경제에서 필요한 것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국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소득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부족한 저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해 주신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고 기울어진 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조직을 미력이나마 재건을 해서 바른미래당의 의원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비공개로 전화하는데, 예. 요즘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몇 분이 그 민원 제기를 했었는데 마침 오늘 이 언론 스크랩을 보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우리 당에서 좀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 지난 국감 과정 속에서 그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또 그 문제점이 백태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유사하게 지금 그 사설 요양원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약 5조 원 가깝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설 요양원의 그 설립 기준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는 엉망이고 그야말로 그 요양원이 아니라 수용소나 다름없다. 그래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한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앞장서 가지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개선안을 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예. 사무총장께서 지금 정명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당이 나서서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거. 네, 준비하고 해주세요. 네. 비공개 전화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